제20장. 평소와 다르게 커튼 내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창문의 블라인드를 치는 것도 잊었다. 결과적으로 후원한 보름달이 구름 없는 맑은 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흔한 보름달이 내 창의 맞은편 하늘로 올라와 장애물 없는 유리창 사이로 고스란히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밝은 달빛이 나의 잠을 깨웠다. 한밤중에 깨어나 보니 둥그런 달이 내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탈처럼 맑고 투명한 은백색의 달이었다. 아름다우면서도 장엄한 느낌이었다. 나는 반쯤 일어나 커튼을 내리려고 팔을 뻗었다. 맙소사, 이게 무슨 비명이지? 그 밤, 그 고요, 그 휴식은 솜필드 저택의 끝에서 끝까지 내닫는 야만적이고 날카로운 소리에 의해 둘로 쪼개졌다. 내 맥박이 멎었다. 심장 박동도 그대로 멈추었다. 내 팔은 뻗은 그대로 마비되었다. 비명 소리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사실 그토록 두려운 비명을 지르는 게 무엇이건 금세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안데스 산맥에서 날개가 제일 큰 콘도르도 그 높은 둥지를 덮는 구름 사이로 그런 비명 소리를 연달아 두 번이나 쏟아내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삼층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내 머리 위로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내 머리 위에서, 그렇다, 내 방 천장 바로 위에 있는 그 방에서 이제 치고받는 격투 소리가 들렸다. 소리로 미루어보아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됐고 숨막히는 목소리가 소리쳤다.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하고 빠르게 3번 외치더니 거기 아무도 없소 하고 하는 목소리가 소리쳤다. 그 뒤에 비틀거리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격렬하게 이어지는 동안 늘반지와 벽토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로체스터 제발 와줘. 방문이 열렸다. 누군가가 복도로 달렸다. 아니, 질주했다. 그 위층 마루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쿵쿵거리고 무언가가 쿵 쓰러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나는 공포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옷을 걸쳤다. 내 방에서 나갔다. 자던 사람들이 모두 깨어났다. 이 방 저 방에서 놀란 외침 소리와 겁에 질린 속삭임이 일어났다. 문이 하나둘씩 열렸다. 한 사람이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내다보았다. 복도가 가득 찼다. 신사들도 숙녀들도 모두 침대에서 나왔다.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다쳤나? 무슨 일이요? 촛불을 가져와. 불이 났나? 강도가 들었나? 어디로 피하지? 사방팔방에서 다그치는 소리가 뒤엉켰다. 달빛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앞으로 뒤로 뛰어다녔다. 함께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비틀거렸다. 혼란이 멈출 것 같지 않았다. 로체스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덴트 대령이 소리쳤다. 방에도 없던데? 여기 있어요. 외치는 대답 소리가 들렸다. 진정하세요 다들, 내가 갑니다. 복도 끝의 문이 열리더니 로체스터 씨가 촛불을 들고 나타났다. 막 위층에서 내려오는 참이었다. 한 여자가 곧장 그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잉그램 양이었다. 그녀가 물었다. 무슨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나요? 말해보세요. 무슨 나쁜 일이라도 당장 말씀해 주세요. 날 끌어내리거나 숨막히게 하지는 마시오. 그가 대답했다. 에스턴가의 딸들이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흰색 실내복을 걸친 두 마라님들도 돛을 활짝 펼친 배처럼 그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가 소리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헛소동, 그거 연습일 뿐이요. 숙녀분들 저리 비켜요. 안 그러면 내가 폭발할 수도 있어. 그는 위험스러워 보였다. 그의 검은 눈이 불꽃을 내뿜었다.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며 그가 덧붙였다. 하인이 악몽을 꾸었소. 그것뿐입니다. 신경과민이라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요. 꿈꾼 것을 유령이나 그 비슷한 것을 본 것으로 착각했던 모양이요. 틀림없이 무서워서 발작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그럼 모두 방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안이 안정되어야 그녀를 돌봐줄 수가 있어. 신사 여러분, 부디 숙녀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잉그램 양, 당신은 이 근거 없는 공포를 능히 제압할 수 있겠지요? 에이미와 루이자 한 쌍의 비둘기처럼 두 분 둥지로 돌아가시오. 부인들, 이 싸늘한 복도에 더 오래 계시다가는 필시 감기에 걸리고 말 겁니다.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면서 그는 그들 모두를 다시 침실로 들여보내는 데 성공했다. 나도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얼른 방으로 들어왔다. 방을 나섰을 때처럼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침대로 가지는 않았다. 반대로 조심조심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 비명 이후로 내가 들은 격투 소리와 말소리는 아마 나만 들었을 것이다.
내 윗방에서 나는 소리였으니까. 이렇게 집안을 공포로 발칵 뒤집어 놓은 원인이 하인의 꿈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로체스트 씨가 들려준 설명은 단지 손님들을 안심시키려고 꾸며낸 허구였다. 나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옷을 입었다. 옷을 다 입고 나서 오래도록 창가에 앉아 고요한 정원과 은빛 들판을 내다보며 뭔지 모르는 무언가를 기다렸다. 괴상한 비명소리와 격투소리와 외침 이후에 무언가 사건이 뒤따를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 정적이 되돌아왔다. 모든 속삭임과 움직임이 차츰 가라앉았고 1시간쯤 뒤에 손필드 저택은 마치 사막처럼 고요해졌다. 잠과 밤이 그들의 지배권을 되찾은 듯 했다. 그 사이에 달이 기울었다. 추운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게 싫어서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창가를 떠나 양탄지 위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신발을 벗으려고 몸을 굽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똑똑 문을 두드렸다. 제가 필요하신가요? 내가 물었다. 일어나 있어. 내가 들으려 예상했던 목소리. 바로 로체스트 씨의 목소리였다. 네, 옷을 입었어? 네. 그럼 나와요, 조용히. 나는 순종했다. 로체스트 씨가 복도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와줘야겠어. 이쪽으로 천천히 소리 내지 말고. 슬리프 바닥이 얇아서 매트가 깔린 바닥을 고양이처럼 조용조용하게 걸을 수 있었다. 그가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 어둡고 낮고 불길한 3층 복도에 멈춰섰다. 나는 따라가서 그의 옆에 섰다. 당신 방에 스펀지가 있어? 그가 속삭여 물었다. 네. 암모니아도 있나? 탄산 아모니아수? 네. 가서 둘 다 가져와요. 나는 방으로 돌아가 세면대에서 스펀지를 찾고 서랍에서 암모니아를 찾아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다. 그곳의 작고 검은 문 하나로 다가가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그가 멈칫하더니 다시 나에게 말했다. 피를 보고 속이 들리거나 하진 않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답하면서도 몸이 떨렸다. 하지만 몸이 싸늘해지거나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은 아니었다. 손을 이리 줘봐요. 기절이라도 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맡겼다. 따뜻하고 안정되어 있군. 그의 말이었다. 그가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전에 보았던 것으로 기억나는 방이 눈앞에 나타났다. 페어팩스 부인이 구경시켜 주었던 날 거기에는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테피스트리는 이제 한쪽으로 묶여 있었고 거기에 숨겨져 있던 문이 드러났다. 그 문이 열렸다. 안에서 불빛이 흘러나왔다. 개가 싸우는 소리 비슷하게 어르렁거리며 와락 잡아채는 소리가 들렸다. 로체스트 씨가 초를 내려놓으며 나에게 말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웃음소리가 그의 등장을 맞았다. 처음에는 요란스럽다가 그레이스 풀의 악마 같은 하하 소리로 끝이 났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말없이 어떤 정리를 하는 듯 했다. 낮은 목소리가 그에게 말하는 소리로 들렸다. 그가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이리 오시오 제인.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방의 상당 부분을 늘어진 커튼으로 가리고 있는 커다란 침대의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침대 무리맡에 안락 의자가 하나 있었고 코트를 벗은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로체스트 씨가 그 위로 양초를 들어 올렸다. 나는 그 창백하고 죽은 듯한 얼굴을 알아보았다. 낯선 손님인 메이슨이었다. 셔츠의 한쪽 옆구리와 한쪽 팔이 피로 젖어 있었다. 촛불을 들고 있으시오. 로체스트 씨가 말했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그가 세면대에서 물이 든 대야를 가져왔다. 이걸 잡아주시오. 그가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가 스펀지를 거기에 담갔다가 시체 같은 얼굴에 물을 적셨다. 그가 나에게 냄새 맡는 병을 달라고 한 뒤에 그의 콧구멍에 들이댔다. 금세 메이슨 씨가 눈을 떴다. 그가 신음했다. 로체스트 씨가 붕대로 감긴 팔과 어깨를 드러내며 상처 입은 남자의 셔츠를 벌렸다. 거기서 계속해서 흐르는 피를 스펀지로 닦아냈다. 메이슨 씨가 중얼거렸다. 이제 곧 죽는 건가? 로체스트가 대답했다. 아니, 살짝 끓겠을 뿐이야. 너무 과장하지 마. 기운 내게. 난 이제 의사를 부르러 가야겠어. 직접 아침까지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겠지, 제인? 네. 이 신사와 당신을 이 방에 남겨두어야겠어. 1시간이나 어쩌면 2시간 정도 걸릴 거요. 피가 나면 내가 하던 대로 스펀지로 닦으시오. 이자가 기절한 것 같으면 저 탁자에 있는 물잔을 입에 대주고 암모니아를 코에 대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자에게 말을 걸면 안 돼.
그리고 리처드, 이 여자한테 말을 걸면 자네 생명이 위험할 줄 알아. 그 입을 열었다가 무슨 결과가 생겨도 난 책임지지 않겠어. 다시 그 가엾은 남자가 신음했다. 그는 감히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았다. 죽음 또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거의 마비시키는 듯했다. 로체스트 씨는 이제 피범벅이 된 스펀지를 내 손에 넘겼고 나는 그가 하던 대로 계속 피를 닦아냈다. 그가 잠시 나를 지켜본 뒤에 말했다. 명심하시오. 말 걸지 마시오. 그가 방을 떠났다.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돌아가고 멀어지던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나는 아주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나는 3층의 비밀스런 어느 방에 갇혔다. 밤이 나를 둘러쌌다. 내 눈과 손 바로 밑에 창백한 피투성이 남자가 있었다. 단 하나의 문 사이로 살인자가 거의 내 옆에 있었다. 그렇다.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었지만 그레이스 풀이 저 문에서 뛰어나와 나에게 덤벼들 것 같아 몸서리가 쳐졌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이 송장 같은 얼굴을 지켜봐야 했다. 말하는 것이 금지된 미동 없는 시퍼런 입술을. 그의 눈이 감기고 다시 열리고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나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은 언제나 멍한 두려움에 젖어 흐릿해 보였다. 나는 또다시 핏물이 흥건한 대야에 손을 담가야 했고 흐르는 피를 닦아야 했다. 심지가 꺼지지 않은 양초 불빛이 약해지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림자들이 고풍스럽게 수놓인 테피스트리에서 어두워지고 거대하고 오래된 침대 장막 아래서 점점 검어지고 맞은편의 커다란 장식 장문에서 기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아야 했다. 12개의 패널로 나뉜 장식장 앞면에는 패널 하나당 하나의 틀로 둘러싼 사도 12명의 머리가 으스스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 위쪽 꼭대기에 흑단의 십자가와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올려져 있었다. 변화무쌍한 어둠과 명밀하는 빛이 여기서 배회하고 저기서 번쩍임에 따라 그것은 특수염을 기른 의사 누가의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 되었다가 또 다음 순간에는 성녀 안의 구불구불한 긴 머리가 되었다. 그것은 이내 흉악한 유다의 얼굴이 되어 패널의 틀에서 벗어나더니 점점 생기를 모으며 최대의 반역자인 사탄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저쪽 옆 밀실에서 악마 아니면 야생의 맹수가 움직이는 소리를. 하지만 그것은 로체스티가 들어갔다 나온 이후로 주문에 걸린 듯 오랜 간격을 두고 밤새 3번쯤밖에 소리를 내지 못했다. 삐걱거리는 발소리, 아주 잠깐 개가 으르렁대는 듯한 소리, 인간의 깊은 신음소리, 게다가 나 자신의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 외딴 저택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것은, 주인이 막을 수도 쫓아낼 수도 없는 저것은 어떤 죄악일까? 가장 반깊은 시간에 불이 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는 것은 무슨 불가사의일까? 평범한 여자의 얼굴과 형태를 하고 인간의 소리를 냈다가 다음에는 조롱하는 악마의 소리를 냈다가 이내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새 소리를 내는 것은 대체 어떤 생명체일까? 그리고 내가 돌보고 있는 이 남자,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이방인은 어쩌다가 공포의 거미줄에 엮이게 된 것일까? 분노의 여신이 왜 그를 공격했을까? 그가 이 적절치 못한 시간에 한참 침대에서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이 저택의 이 공간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로체스트 씨가 아래 어느 방을 그에게 지정해주는 소리를 들었었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이 위에 올라왔을까?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행해진 배신 또는 폭력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어째서 로체스트 씨가 강요한 은폐에 이다지도 조용히 복종하는 것일까? 어째서 로체스트 씨는 이 일을 감추는 걸까? 그의 손님이 폭행당했고 전에는 그 자신의 생명까지 죽이려고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비밀에 붙이고 망각 속에 던져버렸다. 끝으로 나는 메이선 씨가 로체스트 씨에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로체스트 씨의 맹렬한 의지는 메이선 씨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 사이에 오간 몇 마디 말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예전부터 한쪽의 소극적인 기질이 다른 쪽의 적극적인 힘에 습관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메이선 씨의 도착 소식을 들었을 때 로체스트 씨는 왜 그렇게 놀랐던 걸까? 이렇게 순종적이고 어린아이처럼 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의 이름 하나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어째서 참나무에 떨어진 벼락처럼 그에게 충격을 주었던 걸까? 아, 나는 로체스트 씨가 죄인, 이건 충격이요 죄인이라고 중얼거릴 때의 그 표정과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 없다. 내 어깨에 놓인 그 팔이 얼마나 떨렸는지 잊을 수 없다.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그 건장한 뼈대를 떨게 하고
그 의연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돌아오실까? 언제 돌아오실까? 밤이 머물고 또 머무는 동안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피 흘리는 내 곁의 환자는 쇠약해진 채 쭉 늘어져 신음했다. 날이 밝지도 않고 도움이 오지도 않았다. 나는 또다시 메이슨의 핏기 없는 입술에 물을 갖다 댔다. 또다시 그의 코에 암모니아를 갖다 댔다. 이런 노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다. 신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출혈, 아니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빠르게 그의 힘을 앗아가고 있었다. 그의 지독한 신음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은 듯 흩어지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두려웠다.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 말조차 걸 수 없었다. 양초가 마침내 다 닳아서 꺼졌다. 불이 꺼졌을 때 창문의 커튼 가장자리로 회색빛 광선이 비쳤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윽고 저 아래 멀리 안뜰에 있는 계집에서 나와 짖어대는 파일럿의 소리가 들렸다.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 소리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5분 후에 삐걱거리는 열쇠와 거기에 굴복하는 자물쇠가 나의 불침번이 끝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2시간 이상 걸렸을 리 없건만 몇 주일이 그보다는 더 짧을 듯 했다. 로체스트 씨가 데리러 갔던 의사와 같이 들어왔다. 그가 의사에게 말했다. 자, 카트, 빈틈없이 처리해주게.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고 환자를 아래층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하는데 30분 주겠어. 옮겨도 되는 상태인가요? 그 점은 염려 말게. 심각한 건 아니야. 이 친구는 신경과민이니 기운 차리게 해줘야 돼. 자, 시작하게나. 로체스트 씨가 두꺼운 커튼을 걷고 삼배 브라인드를 걷어올려 바깥의 빛을 최대한 받아들였다. 새벽이 한참 진행된 것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힘도 솟았다. 장밋빛 줄무늬들이 동쪽 하늘을 밝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메이슨에게 다가갔다. 자, 친구 어떤가? 그가 물었다. 내가 이제 죽을 모양이네. 가냘픈 대답이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용기를 내게. 2주일만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걸세. 피를 좀 흘렸을 뿐이야. 그게 다야, 카트. 환자에게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안심시켜주게.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카트가 이제 붕대를 다 풀어내고 말했다. 좀 더 빨리 오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진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어깨 살점이 베인 것만이 아니라 찢어져 있군요. 이 상처는 칼로 베인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입자국이 있잖아요. 그녀가 날 물었어. 그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로체스트가 칼을 빼앗자 그녀가 마치 암호랑이처럼 나를 물고 흔들었어. 당하고 있지 말았어야지. 그 즉시 맞붙어 싸웠어야 했어. 로체스트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나? 메이슨이 대꾸했다. 그가 몸서리치며 덧붙였다. 아, 무시무시했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처음에는 너무나 조용해 보였단 말일세. 내가 경고했잖아. 그녀에게 딱 가까이 갈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게다가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나와 같이 갈 수도 있었잖아. 오늘 밤에 혼자 만나려 한 건 어리석은 짓이었어.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네. 생각했다고? 자네가 생각을 했다고? 그랬겠지. 자네 말을 듣고 있으면 짜증이 치밀어 올라. 하지만 어쨌든 자네는 내 충고를 듣지 않은 일로 고통받고 있고 충분히 고통받게 될 것 같아. 그러니 더 말하지 않겠네, 카트. 서둘러. 해가 곧 떠오를 텐데 이 친구를 옮겨야 돼. 곧 끝납니다. 날이 어깨 붕대를 다 감았습니다. 팔에 난 다른 상처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도 물어뜯은 모양인데요. 메이슨이 말했다. 그녀가 피를 빨았어. 내 심장의 피를 모조리 빨아먹겠다고 했어. 나는 로체스트 씨가 몸서리치는 모습을 보았다. 역겨움과 공포와 증오가 역력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이봐, 조용히 해, 리처드.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 다시는 말하지도 마.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대답이었다. 이 나라 밖으로 나가면 잊혀질 거야. 스페인 타운으로 돌아가면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으로 그녀를 생각할 수 있을 걸세. 아니, 오히려 그녀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 밤을 잊는 건 불가능해. 그렇지 않아. 힘을 내게, 친구. 2시간 전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멀쩡히 살아서 얘기하고 있잖아. 자, 카트가 다 끝냈군. 거의 끝났어. 내가 순식간에 자네를 말짱하게 만들어 주겠네. 제인, 이 열쇠를 받으시오. 내 침실로 가서 곧장 옷방으로 걸어가 옷장 맨 위 서랍을 열어 깨끗한 셔츠와 목수건을 꺼내시오. 그걸 이리 가져오시오. 빨리 움직여요. 나는 내려갔다.
그가 말한 옷장을 열고 호명된 품목들을 찾아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자, 내가 이 사람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당신은 침대 저편에 가 있으시오. 방을 떠나지는 말고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가 말했고 나는 지시대로 물러났다. 아래층에 갔을 때 누구 움직이는 사람이 있던가 제인? 이윽고 로체스트가 물었다. 아니요, 모두들 아주 조용했어요. 자네를 신중하게 출발시킬 생각일세, 리처드. 자네를 위해서나 저쪽에 있는 저 가엾은 생명을 위해서나 급히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 이제와 알려지는 건 바라지 않네. 이봐, 카트. 조끼 입히는 것 좀 도와주게. 자네 털 외투는 어디에 뒀나? 이 비루먹을 추운 날씨에 외투가 없이는 잠시도 여행할 수 없어. 자네 방에 있어. 제인 메이슨 씨 방으로 내려가서 내 옆방이요. 거기 있는 외투를 가져오시오. 다시 나는 달려갔고 가두리와 안감에 모피를 댄 커다란 외투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심부름이 하나 더 있어. 지치지도 않는 나의 주인이 말했다. 내 방에 다시 다녀와야겠어. 당신이 벨벳 신발을 신은 게 다행이구려, 제인. 이런 중대한 때에 아둔한 심부름꾼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내 경대의 중간 서랍을 열고 거기 있는 작은 약병과 작은 유리잔을 찾아 가져오시오, 빨리. 나는 그리로 날아갔다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됐어. 자, 의사선생. 내 멋대로 내가 책임지고 이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겠소. 로마에서 이탈리아 돌팔이 의사에게 구한 강심제요. 자, 자네가 걷어차 버릴 만한 작자지. 카트, 분별 없이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아.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제인, 물 좀. 그가 작은 유리잔을 내밀었고 나는 세면대의 물병에 있던 물을 거기에 반쯤 따랐다. 됐어. 이제 약을 따르시오. 나는 그렇게 했다. 그가 진홍색 액체를 12방울 떨어뜨리게 한 다음 그것을 메이슨에게 내밀었다. 마시게, 리처드. 이게 자네에게 부족한 원기를 복돋아 줄 걸세. 1시간 정도. 몸에 해롭지 않을까? 염증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마시라니까 어서. 반항해봤자 소용없었으므로 메이슨 씨는 순순히 마셨다. 그는 이제 옷을 갖춰 입었다. 여전히 창백해 보였지만 피범벅으로 지저분한 상태는 아니었다. 로체스트는 약을 먹이고 나서 3분 동안 그를 앉혀두었다. 다음에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일어나 보게. 환자가 일어섰다. 카트, 저쪽 어깨를 부축하게. 기운을 내, 리처드. 걸어봐. 바로 그거야. 기분이 좀 나아졌어. 메이슨 씨가 말했다. 물론 그렇겠지. 이제 제인, 우리보다 먼저 뒤쪽 계단으로 내려가시오. 복도 연문의 빗장을 풀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마차 마부에게, 아니 그 바깥에 있을지도 몰라. 내가 돌바닥에 들끄럭대는 바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시오. 우리가 간다고. 만약 주위에 누가 있으면 제인 계단 발치러 와서 헛기침을 하시오. 5시 반을 지난 시각이라서 해가 막 떠오르는 참이었다. 하지만 부엌은 여전히 어둡고 잠잠했다. 복도 연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문을 열었다. 마당 전체가 고요했다. 하지만 정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구를 갖춘 말들을 달고 마부석에 마부가 올라앉은 역마차가 밖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신사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에 나는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귀를 기울였다. 어디에나 이른 아침의 정적이 잠들어 있었다. 하인 숙소의 창문에는 아직 커튼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 한쪽을 에워싼 담 위로 하얀 화환처럼 가지를 늘어뜨리고 흰 꽃들이 만발한 과수원 나무에서 작은 새들이 이제 막 지저귀고 있었다. 마차형 말들이 이따금씩 좁은 마구간 안에서 발을 굴렀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조용했다. 신사들이 나타났다. 로체스트 씨와 의사의 부축을 받은 메이슨은 견딜만 한 듯 수월하게 걷고 있었다. 그를 마차로 들여보냈다. 카트가 따라 들어갔다. 로체스트 씨가 의사에게 말했다. 그를 보살펴주게. 웬만큼 완쾌될 때까지 자네 집에 데리고 있어주게. 하루 이틀 뒤에 내가 상태를 살펴보러 건너가겠네. 리처드, 자네는 어떤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기운이 나네. 페어팩스. 그쪽 창을 열어두게. 카트, 바람이 잠잠하니까 잘 가라, 리처드. 페어팩스. 뭔가? 그녀를 돌봐주게나.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대해주게나. 그녀를. 그가 말을 멈추고 눈물을 터뜨렸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걸세. 이것이 대답이었다. 그가 마차 문을 닫았고 마차가 굴러갔다. 그래도 이 모든 일에 끝이 있다면 좋겠네. 무거운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면서 로체스트가 덧붙였다.
이후에 그는 상념에 잠긴 듯 가수원을 두른 담에 나 있는 문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나는 이제 볼 일이 끝났으리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하지만 다시 그가 제인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는 문을 열고 거기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잠시 상쾌함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그 집은 지하 감옥이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소? 제가 보기에는 웅장한 저택 같은데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 눈에는 무경험이라는 마법이 씌어져 있어. 당신은 마법에 홀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 금도금이 진흙이고 비당 휘장들이 금이 줄인 것을 식별하지 못해. 그 대리석이 더러운 석판이고 광택나는 목재들이 쓸데없는 나무 부스러기에 비늘 덮인 나무 껍질이란 걸 보지 못하지. 자,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진실하고 신선하고 순수해. 그는 우리가 들어선 잎이 우거진 공간을 가리켰다. 그는 회양목이 경계짓고 있는 산책로를 돌아다녔다. 한쪽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벚나무가 있고 다른 쪽에는 갖가지 낯익은 꽃과 나무줄기, 아메리카 페랭이꽃, 앵초, 펜지, 서든 우드와 들장미, 향긋한 온갖 허브들이 뒤섞여 있었다. 4월의 소나기와 햇살이 이어진 뒤에 찾아온 화창한 봄날 아침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선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태양은 얼룩덜룩한 동쪽 하늘에 떠오르고 그 빛이 꽃장식을 달고 이슬을 머금은 과수원 나무들을 밝게 비추며 고요한 산책로를 반짝이게 했다. 제인, 꽃을 따줄까? 그는 덤불에서 제일 앞에 있는 반쯤 핀 장미를 따서 나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이런 해 뜨는 아침을 좋아하나, 제인? 태양이 뜨거워지면 사라져버릴 저 높고 가벼운 구름들이 떠있는 하늘. 이 차분하고 향기로운 대기를 좋아하나? 네, 아주 좋아해요. 이상한 밤을 보냈지, 제인? 네. 안색이 창백해졌군. 메이슨과 단 둘이 남겨졌을 때 많이 두려웠나? 안쪽 방에서 누군가 나올까봐 두려웠어요. 그 문은 내가 잠갔어.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어. 기여워하는 양을 늑대의 소굴과 그리 가까운 곳에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는 건 경솔한 목동이나 할 일이지. 당신은 안전했어. 그레이스 풀이 계속 여기서 살게 되나요? 그래.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어지럽히지 마시오. 당신 생각에서 내보내시오. 하지만 그녀가 있는 한은 나리의 생명이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걱정 마시오. 내 몸은 내가 보살피겠어. 지난밤에 나리가 걱정했던 위험은 이제 지나간 건가요? 메이슨이 영국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 그때도 확실하진 않아. 산다는 것은 나에게 언젠가 금이 가서 불을 뿜어낼 분화구 표면에 서 있는 것과 같소. 하지만 메이슨 씨는 쉽사리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리의 힘이 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나리를 무시하거나 고의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 메이슨은 나에게 반항하지 않을 거요. 일부러 나를 해치지도 않을 거요. 하지만 무심코 순식간에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나의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행복을 영원히 앗아갈 수 있어.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리가 걱정하시는 바를 전하고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가 쓸쓸하게 웃으며 불쑥 내 손을 잡더니 얼른 그 손을 풀었다. 바보 같은 아가씨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위험할 게 뭐가 있겠나. 당장에 없어지겠지. 내가 메이슨을 난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 하고 말하면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에게 명령할 수 없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리처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필히 몰라야 하니까. 당황스러운 표정이군. 나는 당신을 더 당황스럽게 할 거요. 당신은 나의 작은 친구요. 그렇지? 옳은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건 나리를 도와드리며 따르고 싶어요. 정확한 말이야. 그건 나도 알아. 당신이 말했듯이 옳은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건 나를 도와주고 기쁘게 해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일해줄 때, 당신의 그림그리와 태도와 그 눈과 얼굴의 진정으로 만족하는 기색이 보이거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당신은 발걸음 가볍게 달리지도 않을 테고 여물고 민첩하게 처리하지도 않을 테고 생기 있는 시선과 활기찬 안색도 볼 수 없을 거야. 그럴 때 당신은 조용하고 창백하게 나를 돌아보며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고는 고정된 항성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래. 당신도 나에게 힘을 미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 당신이 아무리 충실하고 친절해도 단번에 나를 찔러버릴 수 있으니까. 당신에게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지는 않겠어.
나리가 저에게 그렇듯이 메이슨 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위험할 건 전혀 없을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제인, 여기에 정자가 있군. 앉읍시다. 정자는 벽에 나있는 아치에 담쟁이 등굴이 감겨 있는 곳이다. 거기에 통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자리에 앉으며 내가 앉을 공간을 남겨뒀다. 하지만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앉아요. 두 사람이 넉넉히 앉을 수 있어. 설마 내 옆에 앉는 게 망설여지는 건 아니겠지? 이게 잘못인가 제인? 나는 거기에 앉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거절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행동인 듯 했다. 아, 내 작은 친구여. 태양이 이슬을 마시는 동안 이 오랜 정원의 모든 꽃들이 깨어나 피어나고 새들이 손필드에서 어린 새끼들이 아침 식사를 가져오는 동안 부지런한 꿀벌들이 하루의 첫 작업을 행하는 동안 당신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소. 당신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 주어야 해. 하지만 우선 나를 보고 편안하다고 말해 주시오. 내가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것이나 당신이 여기 머무는 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해 주시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전 편안해요. 그래. 그럼 제인, 상상력의 도움을 빌려봐요. 당신이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된 소녀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내내 제멋대로였던 거친 소년이라고 상상해 보시오. 당신이 먼 외국 땅에 가 있다고 상상해 봐. 그곳에서 그 성격이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어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결과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며 당신의 생활 전체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해 보시오. 명심해요. 나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요. 피를 뿌리거나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다른 죄악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실수요. 당신이 행한 일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지. 고통을 들어버리고 방법을 강구하게 돼. 평범한 방법은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거나 죄가 되지는 않을 것들이요. 그래도 당신은 비참해. 인생의 문턱에서 희망이 당신을 떠났으니까. 당신의 태양은 정오에 일식이 되어 어두워지고 해 저물 때까지 그 어둠이 남아있을 것 같아. 씁쓸하고 저급한 현상들이 당신의 기억을 먹이는 유일한 음식이요. 당신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랑에서 휴식을 구하지. 지성을 무디게 하고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쾌락에서 무정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요. 행복을 찾아보려 해. 마음은 지치고 영혼은 시들어버린 채 스스로 택한 유형의 세월을 보낸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돼.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요. 방법이나 장소는 상관없어. 당신은 이 새로운 사람에게서 당신이 20년간 차지를 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선하고 밝은 자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 오염이나 얼룩 없이 오로지 신선하고 건강한 자질들이지. 이런 교제가 당신을 소생시키고 새로워지게 해. 더 좋은 나날, 더 높은 희망, 더 순수한 감정들이 돌아오는 것을 느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불멸의 존재로서 보다 가치 있는 방법으로 남은 날들을 보내고 싶어지지. 이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양심이 시인하거나 판단력이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인습의 장벽을 뛰어넘는 걸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는 말을 멈추고 대답을 기다렸다.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 아, 사려 깊고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해주는 선한 정령이라도 있었으면. 헛된 열망이다. 서풍이 불어와 내 주위의 등굴에 속삭였다. 하지만 그 숨결을 말로 빌려줄 온화한 공기 요정은 없었다. 새들이 나무 위에서 노래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가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로체스터 씨가 다시 질문했다. 죄 많은 인간으로 방황했으나 이제 안식을 추구하며 회개하는 남자가 이 온화하고 상냥하고 따뜻한 새 친구를 영원히 곁에 잡아두기 위해 세상의 견해에 도전하는 것이, 그리하여 자기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려는 것이 정당화되겠소? 나는 대답했다. 방랑자의 안식이나 죄인의 회개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죽게 마련이에요. 철학자라도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선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나리가 아는 어떤 분이 고통당하고 실수를 저질렀다면 같은 인간이 아닌 좀 더 높은 곳에 변화의 힘과 치료해줄 위로를 구하게 하세요. 하지만 도구가 있는 법이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도구를 정하시지 않소? 비유하지 않고 말하겠소. 나 자신이 바로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불안정한 남자였어. 그리고 나는 나를 치료해줄 도구를 찾았다고 믿소. 그가 말을 멈추었다. 새들은 계속해서 지저귀고 나무 잎들은 가볍게 살랑거렸다. 나는 그들이 이제 곧 드러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래와 속삭임 소리를 낮추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은 꽤 오래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나는 좀처럼 말을 잇지 않는 그를 향해 시선을 들었다. 그가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복의 친구. 그가 상당히 달라진 어조로 말했다. 얼굴도 달라져 있었다. 부드러움과 진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혹하게 비꼬는 표정이었다. 당신은 나의 애정이 잉그램 양에게 기울어진 것을 알아차렸을 거요.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그녀가 나를 확실하게 소생시켜 주리라 생각지 않나? 그가 벌떡 일어나 산책로 끝까지 걸어갔고 돌아올 때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가 내 앞에 멈추고 말했다. 제인,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안색이 아주 창백하군. 당신의 휴식을 방해했다고 나를 욕하는 건 아닌가? 나리를 욕하다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증거로 악수합시다. 손이 너무나 차군. 어젯밤에 그 미지의 방문 앞에서 만졌을 때는 이보다 따뜻했는데. 제인, 언제 다시 나와 밤샘을 해주겠나? 제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하기 전날 밤은 어떨까? 틀림없이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거야. 나와 같이 밤새워 말동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겠나? 난 당신에게 나의 사랑스러운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어. 이제 당신도 그녀를 보았고 그녀를 아니까. 약속할게요. 그녀와 같은 여자는 드물어. 그렇지 않나, 제인? 네, 그래요. 아주 크지. 진짜 커. 덩치 좋고 까무잡잡하고 풍만해. 카르타고 여인 같은 머리하며 일은 덴트와 리인이 마구간에 있군. 저쪽 문을 지나 관목 숲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 나는 한쪽 길로 가고 그는 다른 쪽 길로 갔다. 마당에서 쾌활하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네들이 선수를 놓쳤군. 오늘 아침 메이슨이 해 뜨기 전에 떠났어. 내가 4시에 일어나 배웅했지.